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장동 사건 제보가 이낙연 측근이었다고 보도가 돼서 입장을 밝히러 나온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남평호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제보하게 된 경위하고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보된 경위에 대해서 순서대로 날짜별로 진행 순서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제보의 경위는 맨 처음에 2021년 7월 초순에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 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캠프 종합 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대장동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 시의회의 기록, 대장동 부근 부동산 중개소 인사들의 증언 등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 도지사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자신의 제1의 치적으로 삼았던 만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는 6월 말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되어서 전문 역량과 시간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주변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인 등 지인들을 모아서 대장동 관련 회사들의 공개된 재무제표 및 관련 인사들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1년 7월 하순에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었지만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김만배 역할이 드러났고 기자와 신문과는 달리 그와 연결된 성균관대 출신의 법조 인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대장동 토지 조성 원가가 부풀려서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과 우연을 넘는 인과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21년 8월 초순에 저희는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관련 인사들과 이재명 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오래된 인연을 맺은 성남시 관련 인사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지역 언론인 등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시장에 반대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천문학적인 배당을 받은 관계인들을 추적하면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조사를 종결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대장동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없던 일로 묻을 것인지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캠프에서 이 사안을 공론할 것인지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제가 모셔왔던 분으로 엄정한 자기 검열을 위해 언론, 수사기관 등의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분이었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터라 캠프는 문제제기를 해봤자 진실을 묻힌 채 역공에 빌미를 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1년 중순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3분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보도를 상의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선 한복판에서 이 정도 의혹을 보도하려면 추가 취재 등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검찰 고발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쉽지 않았습니다. 21년 8월 하순 이전에 몇 번 만났던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박 기자가 관심을 보였고, 만약 진실을 확인하면 경기경제신문이 경기도로부터 피해를 보더라도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남의 딸이나 화천대유 실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다음 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박종명 기자는 성남 화천대유 사무실을 탐문하고 나서 받은 자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경제신문 8월 31일자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에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9월 13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보도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질문받았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처음 이야기할 정도로 대장동 사안에 캄캄했습니다. 이후 모든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을 언급한 발언은 언론 기사를 근거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0월 마지막 경선 일정에도 대장동을 언급한 바 있지만 언론의 비판보다 톤이 낮았습니다. 대선 본선에서 박종명 기자가 대장동 제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는 것이 민주당의 승리에 방해가 될 것 같다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2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이재명 전 시장을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과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외면하고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것이 문제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왔습니다. 마침 지난주 박종명 기자가 제보자가 이낙연 첫 측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제보자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밝힌 것처럼 최초 제보한 내용은 음모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창조가 아니라 모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경기경제신문 보도 이후 조선일보가 추가 취재한 내용을 담아 21년 9월 13일 보도했고 9월 14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언론과 방송은 대장동에 대한 여러 의혹을 다방면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경기도와 화천대유가 박종명 기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소송하였으나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보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리의 규모와 관련자들의 훨씬 크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관 법조인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은 조사가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대법원 노비로 판결을 바꾸었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이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장동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저희 입장입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른 척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반하장의 논리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증오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은 이제 법원에서 밝혀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발로였습니다. 국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진실과 약자의 목소리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